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186페이지 모두 14 납부할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계산하는 식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매출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요 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럼 186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 부분을 캡처를 해놓은 건데, 거기 보면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이미지에 그림에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10%, 영세율은 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될 거고, 부가가치세에서 이 과세표준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세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공급가액이. 그래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내가 물건을 판 가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액을 갚으려 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구체적인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볼게요. 자, 그 첫 번째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일반 원칙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돼요. 그 내가 받은 돈 있죠. 받은 돈이 물건값이잖아요. 그 가액이 과표가 되겠고, 근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데, 그거는 이런 건데, 만약에 A가 자 B한테 기계를 팔았어요. 자, 기계를 팔고 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돼요. 근데 기계를 주고 난 다음에 뭐를 받아왔냐면요, 비품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기계를 주고 비품, 뭐 복사기 같은 거 받아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돈으로 받았으면은 판 거에 대한 그 세금 계산서를 받은 대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잖아요. 이때는 A 입장에서는 판 기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얼마로 해야 되냐면요, 매출세액이 이 준거 있죠. 이 준거 기계의 시가가 1억 원이었다고 할게요. 제공한 자산, 자기가 준 자산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1억 원의 10%만큼 부가세를 내는 거고, 뭐 B 입장에서도 비품을 주고 기계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얘의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매출세액은 준 거 있죠. 비품을 줬잖아요. 뭐 얘의 시가가 1억 2천이었다라고 하면은 1억 2천의 10%가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과표는 자기가 준 거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물세라고 했죠. 물세이기 때문에 받은 대가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준 거 있죠. 얘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 있는데, 이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만 적용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돼요. 그 앞에서 간주 공급할 때 재화의 무상 공급은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서 시가의 10%만큼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돼요. 아예 용역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 아예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낮은 대가를 받았다. 대가를 일단 받았다라고 하면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 3번에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특수관계자 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과세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간주공급으로 과세한다라고 썼잖아요.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한다라고 써요, 안 한다라고 써요? 이거는 과세 제외라고 했었죠. 자, 과세 제외인데 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거는 시가로 과세해요.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싸게 용역을 제공한 거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과세하는 거고, 근데 용역의 무상공급 중에서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과세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한다. 시가의 10%만큼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상단에 3번에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이 있는데, 1번에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가표가 되겠고, 2번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 자, 3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니까 과세 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가표가 되겠고, 자, 4번에 간주공급이 있는데 간주공급은 시가가 과세 표준이 돼요.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가가 과세 표준이 되겠고, 자, 5번에 수입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나중에 제가 메인 배출 전표 입력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패스. 자, 그 다음 6번에 공급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는 나중에 수출 실적 명세서 할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값이에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건값에 포함이 안 될 만한 것들인데, 자, 먼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에 1번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이 있어요. 자, 저 옛날에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한테 안마의자를 하나 사드렸는데, 그 안마의자가 가격이 300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자, 300만 원인데 이거를 할부로 산다. 할부로 사면은 100만 원 이렇게 내면 됐었던 거예요. 300만 원. 그럼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겠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가세 10% 해가지고 3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330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하기를 이제 일시불로 사면은 250만 원에 해준대요. 그러면은 일시불로 사면은 더 싸죠. 이 더 싼 이유가 뭐예요? 이자 상당액이 50만 원 붙기 때문에 그러죠. 할부로 사면은 돈을 후불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이 물건값에 더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이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50원. 그럼 이 이자 상당액 부분은 부가세가 안 붙느냐? 아니죠. 얘도 물건값이에요. 물품 대금을 후불로 줬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번에 대가의 일부분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가 있는데 그 얘들도 물건값이에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된 비용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자, 3번에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당해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이 있는데 이거는 썰택스라고 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추가로 붙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품가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가액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그런 비용들을 포함한 금액을 과표로 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봤더니 1번의 매출 내놓이 환입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깎은 금액들이죠.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는 거고, 이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 있는데 도달하기 전에 부서졌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도달하고 난 후에 부서졌다라고 하면은 포함을 시켜야 돼요. 도달이 됐으면 포함을 시켜야 되고,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고, 3번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는 이거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돈을 받은 거죠. 공짜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가세표준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지 가표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 국고보조금하고 공공보조금은 그냥 내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표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고, 4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 물건을 4월 1일 날 팔았어요. 그리고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냐면요, 5월 1일 날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이때 500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연체이자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만약에 5월 10일 날 갚으면 연체이자가 50원이 붙어서 55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550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 자 입장에서. 자, 그럼 연체이자가 얼마가 붙은 거예요? 50원이 붙은 거죠. 그럼 이 연체이자는 물건값은 아닌 거죠. 물건값은 당초에 확정이 얼마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500원으로 확정된 상황인 거고, 돈을 늦게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연체이자가 50원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값은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과표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5번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 비용이 있는데, 반환조건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생수를 사다 먹는다라고 하면은 생수통은 그냥 가져가요. 그럼 물만 사다 먹는 거죠. 그럼 반환조건부 용기는 그 물건값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고, 6번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영수증을 딱 봤더니 음식값이 500이고, 자, 여기에 봉사료가 붙어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얼마가 붙어요? 50원. 그 다음에 봉사료가 55원. 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봉사료,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의 인적 용역으로 보고, 별도로 면세 인적 용역으로 보고, 면세로 봐요. 면세로 빠진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안 되고 음식값의 10%만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웃긴 게 있잖아요. 굳이 봉사료를 부가세 포함한 가액이 10%를 봉사료로 붙이는 거. 얘 10%가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포함한 가액에, 부가세 포함한 가액이 10%를 봉사료로 붙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하고 공제하지 않는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예 과세 표준 계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고, 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빼라는 의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그 하단에 거기에 해당하는 게 판매 장려금, 하자 보존금, 대손금이 있는데, 그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뒤에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때 배우면은 왜 대손금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나중에 대손금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1번에 판매 장려금 있잖아요.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88페이지 상단에 판매 장려금이 있어요. 자, 근데 판매 장려금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장려금 지급하는 건데, 이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 줄 수도 있어요. 판매 장려금을 현금으로 줄 때가 있고 현물로 줄 때가 있는데, 먼저 현물 지급을 볼게요. 현물 지급은
그 거래처가 뭐 그 물건을 좀 많이 팔아주고 이러면은 현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TV를 팔아주는데 TV를 대리점에서 이렇게 팔아주는데 잘 팔아줘요. 그래서 TV를 한 대 더 준 거예요. 너는 잘 팔아줘서 고맙다고 판매 장려금 형식으로 TV를 한 대 더 준 거예요.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사업상 증여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라고 했었죠. 그 특정 거래처한테 공짜로 주는 거는 사업상 증여. 특정 개인한테 특정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는 개인적 공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지급은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가표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현금 지급 있죠. 자, 현금 지급이 이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대리점이 있어요. 자, 핸드폰 대리점이 있는데, 자, 이제 핸드폰을 소매로 판매하는 그 소매상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소매상에서 이제 핸드폰을 팔아요. 소비자한테 핸드폰을 팔아요. 소비자들한테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팔겠죠? 이렇게 핸드폰을 넘겼어요. 10억 원어치 넘겼어요. 그래서 소매상에서 12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얘들이 많이 팔아주니까 고맙죠? 예, 그래서 뭐 너네가 이렇게 12억 원어치 팔아주면 우리가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 예, 현금을 1억 원 주겠다. 예, 그랬던 거예요. 소매상한테 현금을 1억 원 주겠다. 그럼 실제로 핸드폰 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소매상한테 판 게 얼마나치를 판 거예요? 실제로는 들어온 돈이 9억 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실제로 물건을 판 금액은 얼마예요? 10억 원인 거죠. 10억 원의 10%만큼을 부가세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10억 원의 10%. 물건값은 10억 원인 거고 1억 원만큼은 그냥 판촉비 성격으로 현금으로 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판촉비 성격의 비용을 소매상한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지 얘 자체가 물건값에 차감되거나 그러는 성격은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이 금액은 아예 과세 표준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즉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무시. 부가세 신고랑은 관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그 소매상 입장도 마찬가지. 소매상들이 핸드폰을 막 팔아요 소비자한테. 그럼 장려금 뿌리죠.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 현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백마진 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여기서 빠지느냐? 안 돼요. 못 빠져요. 일단 물건값은 12억인 거예요. 돈을 준 거는 판촉비 성격으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즉 매출 차감이 아니라 비용 성격인 거지. 매출액에서 뺄 수는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아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만약 이게 1억 원만큼의 환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매출 환입, 반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세 표준에서 뺀 금액인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품 들어와가지고 값에서 빼라 이 말이고 빠지는 것들 그게 포함하지 않는 거고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1억 원만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가표 계산할 때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볼게요.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상품 외상 판매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3천만 원은 가표에 일단 포함이 되는 게 맞겠죠? 자, 3천만 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판매 장려 물품 제공액은 제가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죠? 간주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잖아요.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겠고 시가 350 더하고 자, 그 다음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이 있는데 판매 장려금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무시하라고 했었죠. 전혀 부가세 신고할 때 고려할 부분은 아닌 거고 대손금이 있는데 대손세액 공제도 뒤에서 배울 건데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과표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판매처로 운송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상품은 요거는 값에서 빼야 되는 거, 차감해야 되는 건데 100만 원을 빼야 돼요. 근데 이미 빠져 있대요. 그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단 위 외상 판매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표는 얼마가 되냐면요.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볼게요. 자,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이제 그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예,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대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에요. 얘들을 받았을 때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증빙을 받으면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원칙은 세금계산서인데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얘들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면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이 적격증빙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들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공제. 자,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9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명부.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받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세금계산서가 미수치 불명부는 한번 읽어볼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금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근데 다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힌 거는 돼요. 살다 보면은 실수로 잘못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호를 적어야 되는데 상호가 한성전기예요. 근데 한석전기 뭐 그렇게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사업과 무관한 거. 사업과 무관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사업과 관련된 것도 해줄까 말까인데 사업과 무관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고 4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이야기하는데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렌트카나 택시 같은 거 있죠.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인 거.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가 영업용 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영업용 택시, 렌트카도 영업용이죠.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에코스를 샀는데 에코스가 영업용, 렌트카회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쓸 거였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타고 다닌다, 렌트카를, 그거는 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무용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승용차가 나오면 업무용 차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은 제조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조업에서는 영업용 차량이 없어요. 영업용 차량이란 건 없고 전부 다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전부 다 불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만 불공인데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는 8인승 이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이 7인승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9인승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근데 8인승 이하 중에서 경차는 제외한다. 근데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승용차를 보통 누가 타고 다녀요? 사장님들이 보통 많이 타고 다니죠. 그 사장님들이 업무용으로 쓰겠어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겠어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막아놨단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근데 경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진 않겠죠. 보통 경차는 직원들이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관련된 거 5번에 접대비 관련된 것도 불공인데 접대행위는 보통 밤에 이루어지고 이게 보통 사행상 경비죠. 그렇기 때문에 막 장려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토지 있죠? 토지를 구매하는 거는 면세예요. 예, 토지를 구매하는 거는 면세다. 토지가 면세제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토지 위에 이렇게 이제 뭐 토지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이거를 막 땅을 평탄하는 작업을 해요. 이런 거 건설 용역, 토지와 관련된 건설 용역이 들어가요. 이런 건설 용역 있잖아요. 얘는 부가세가 붙겠죠. 건설 용역은 부가세가 붙어요. 과세 용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토지와 관련해서 과세 용역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면세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토지는 면세제와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는 거는 면세인데 토지가 이렇게 이제 사고 난 다음에 그 땅 위에 건설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땅을 쓰려고 하면은 그런 건설 용역은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땅을 사면은 측량 같은 걸 해요. 측량. 그 측량하는 거는 과세 용역이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량과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예, 그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또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럼 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과세 용역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부가세가 붙는데 그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8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 개시일이 5월 1일이었다. 사업 개시일이 5월 1일이었으면은 원래 원칙은 사업 개시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품 같은 거를 많이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기간을 언제까지 주냐면요. 사업자 등록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만 하면은, 즉 7월 20일까지만 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시 전에 매입한 것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90페이지 이제 차가감 납부할 세액 계산인데, 그럼 여기 납부세액까지 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빠지는 게 세액공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부분이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거기 1번의 경감공제 세액에,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죠?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는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은 세금 만원 깎아줘요. 근데 이건 애정신고 때는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만 해줘요. 확정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를 했으면은 세금을 만원 깎아준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근데 카드 있죠. 자, 카드를 결제하면은 사업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는 게 일단 탈세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론 카드로 결제 안 하면은 현금 매출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통 신고를 좀 많이 안 하긴 하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안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일단은 별개의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만약 카드 결제를 했다.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가 11만 원이 됐다. 그럼 물건값이 10만 원에 부가세가 만 원이죠. 이 만 원은 어디다가 내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2%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200원만큼을 떨구고 9,800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업자한테는. 그럼 만 원을 내야 되는데 카드를 결제하면 9,800원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내야 될 돈도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은 그거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깎아주냐면요. 1.3%를 깎아줘요, 부가세를.
자, 근데 이제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까지 2배로 세액공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결제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공급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끌킨 금액 있죠? 예, 카드 끌킨 금액의 1.3%를 공제해주고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까지 2배로 공제해줘요. 그래서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간이과세는 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을 한도로 1,000만 원을 한도로만 공제를 해준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카드 결제 금액의 1.3%, 그 다음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것도 외우시고, 한도도 외우세요. 한도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런 문제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은 제외예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도 제외인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다 제외가 아니라 직전 연도 직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다. 그래서 법인이랑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암기를 해 두시는데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자,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결제 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결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이야기하고 한도는 1,000만 원. 법인이랑 직전연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번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1기 예정 때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매출세액이 500원, 매입세액이 900원이라서 환급세액이 400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근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돼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고 환급은 확정신고 때 가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를 할 때 봤더니 매출세액이 90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원이에요. 그럼 납부세액이 800원인 거죠? 그러면은 800원을 내야 되는데 예정 때 환급 안 받은 게 있었죠. 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확정신고를 할 때 밑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급 못 받은 거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서 뺀다라는 거. 자, 191페이지 가볼게요. 예, 거기 191페이지 신고와 납부 환급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출판은 좀 내용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정오표를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예정신고와 납부 부분이 개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 개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오표를 꼭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예정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경우를 봤더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거기가 이제 정오표를 보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을 건데 예정신고가 이제 법인, 개인, 간이가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에 대한 거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거는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7월부터 9월까지는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10월부터 12월 것까지는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하면 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잘못 얘기했어요. 자, 애정신고 기간 1기 애정이잖아요. 1월부터 3월 것까지는 4월 25일. 확정은 뭐 확정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것까지 애정신고죠. 10월 25일까지 애정신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법인은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애정신고를. 근데 그 2020년도부터는 예외적으로 직장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매출이 1억 5천이 안 되는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매출이 1억 5천 미만이었다. 그러면은 납부세액이 5천 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1기에 납부세액이 5천 원이면은 고지서가 발부가 돼요. 고지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인 2,500원짜리 고지서가 발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자 중에서 좀 영세한 법인 사업자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하면 그 세금 신고 업무가 너무 좀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1억 5천이 안 되는 법인 사업자들은 그냥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6개월치 납부세액의 반을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애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애정 신고를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6개월치 납부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납부세액의 반이 고지서가 날라와요. 개인 사업자는 고지에 의한 납부가 원칙인데 법인은 예외사항이에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즉 매출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 개인 사업자는 이게 원칙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있잖아요. 이 법인의 예외랑 개인 사업자의 원칙 있잖아요. 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납부 안 해도 된다.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서가 안 날라오고 애정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납부도 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요게 좀 바뀐 내용이니까 2020년도부터 바뀐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개인 사업자는 원칙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라고 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이 사업장으로 날라와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 예외 사항은 실적이 부진할 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실제로 이 실적을 봤더니 3개월치 실적을 봤더니 납부세액이 1,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2,500원을 내래요. 너무 과다하잖아요. 낼 돈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 내려가면은 부담되니까 실적이 네가 실제로 안 좋았다. 그 기준이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너가 직접 신고 납부하면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조기환급을 받는 자.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조기환급은. 자, 그 다음에 3번에 간이가세자가 있는데 이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하나의 가세 기간이니까 요때에 납부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납부세액의 반이 7월 달에 고지가 돼요. 요때 고지가 되면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는데 이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안 되죠. 실제로 간이가세자가 부가세를 30만 원 고지되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거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실무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애정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애정신고와 납부는 했고 이번에 확정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이건 별 내용 없어요. 그냥 확정신고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2페이지 한급 볼게요. 자, 거기 192페이지 한급 보시면은 자, 먼저 일반 환급이 있는데 일반 환급은 애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돼요. 만약에 환급세액이 400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애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확정신고할 때 애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 환급이 되냐면요. 부가세 신고 기한이 7월 25일까지죠. 이때로부터 30일 내에
30일 내에 환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0일 내에 확정 신고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기 환급이 있는데 빨리 환급해 주는 거예요. 조기 환급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거기 대상을 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1번하고 2번만 일단 외워두세요. 조기 환급 대상은 영세율이 적용될 때랑 그 다음에 사업용 설비를 취득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세율 같은 경우 세 가지 그 3번은 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인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영세율 사업자는 어차피 부가세 돌려받을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수치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부가세. 그 다음에 사업용 설비를 취득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사가 좀 빨리 돌려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기환급이 되면은 자, 애정신고를 해도 애정신고 때 1월부터 3월 것까지에 대한 거를 4월 25일 날에 신고하죠. 그러면 조기환급은 15일 내에 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기환급은 15일 내에 조기환급이 되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거기 192페이지 조기환급 방법에 2번에 환급세액은 각 확정 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5일 내에. 근데 이게 조기환급 기간을 있잖아요. 그 조기환급 기간별 조기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의 조기환급 기간을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월. 그 다음에 니은의 신고. 조기환급 기간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기간 종료 일로부터 25일 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기간별로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그 예정 확정 신고 기간별 조기환급은 그 예정 신고 때 예정 신고하면은 15일 내에 환급해준다는 말이고, 두 번째 그 조기환급 기간별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기간을 2개월로 묶어요. 1월부터 2월 28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묶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3월 25일까지 하면은 15일 내에 환급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두 달 기다리기도 힘들다. 그럼 한 달을 과세 기간으로 묶어가지고 다음 달 25일인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은 15일 내에 환급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을 한 달로 묶어도 되고 두 달로 묶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기환급은 빨리 받게 해주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기환급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두 달치를 신고했죠. 신고할 때는 이 과세 기간에 발생한 모든 걸 다 신고해야 되겠고,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 끝난 거예요. 다음에 신고할 때는 만약에 예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이때 건 이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환급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 191페이지 다시 좀 볼게요. 그 191페이지 신고와 납부 환급이 있는데 이거 앞에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책이 191페이지 있는 내용이 맞는 거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은 2021년부터 적용될 내용이고 2020년까지는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잘못 얘기한 거니까 그 무시하시고 다시 강의를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거를 4월 달에 예정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 6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거를 10월 달에 예정신고해요. 자, 근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원칙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에 의한 납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서는 만약에 1기 때 납부세액이 800원이었다. 그럼 거기에 반이 10월 초에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부가세 계산을 해봤더니 부가세가 2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죠.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대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정신고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해야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똑같아요. 간이가세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월부터 12월 거까지에 대한 거에 대한 12월 거에 대한 직전 가세기가 만약 2019년이다. 그러면 2020년 7월 달에 7월에 고지가 날라와요. 이때 날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는 법인사업자도 고지서에 의한 신고 납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무시하세요. 괜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거는 2021년부터 적용될 내용이고, 올해까지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법인은 예정신고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1억 5천 미만은 안 해도 되는 거.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개인은 똑같죠? 법인만 좀 달라요. 이것만 좀 수정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